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현구입니다. 임진년 새해도 벌써 두 번째 주에 들어섰습니다. 새해 들어서자마자 정치권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디도스 사건에 이어 돈봉투 사건까지 한마디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쇄신과 통합이 여야의 핵심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4.11 총선이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2월 19일에는 대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당이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권 교체가 최대 목표인 민주통합당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뽑기 위해 경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총선과 대선을 치러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안게 됐습니다. CJB 청주방송은 충청권에서 처음이자 단독으로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 나서는 9분을 모시고 포부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에서 9분의 면면을 보셨는데요. 자신이 왜 민주통합당 당대표가 돼야 하는지, 누가 민주통합당의 새 선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100분 동안 진행되는 토론에 선거인단과 대의원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후보 간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후보 한 사람당 2분입니다. 다음은 공통 질문으로 각 후보가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상호 자유토론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후보당 5분씩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다른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울러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타이머를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들이 왜 출마를 했는지 출마의 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기호 4번 이강래 후보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강래.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정권교체의 4번 타자 기호 4번 이강래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민주당을 지켜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충청북도 지역구 8곳 중에서 6명을 당선시켜 주셨고, 그리고 6.2 지방선거에서는 충북지사를 비롯해서 지방선거에 크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충청북도는 민주당의 중심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은 시민사회 세력, 노동세력과 통합해서 민주통합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4.11 총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4.11 총선 결과에 따라 대통령 선거도 향배가 결정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민주통합당의 당대표가 되면 4.11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에 단독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를 해서 이 개원과 동시에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현재 감옥 수감 중에 있는 정봉주 의원 석방 결의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서 정봉주 의원을 석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의 커다란 그림자가 되고 있는 한미 FTA 폐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폐기하기 전에 이번 19대 국회 초반에 6월부터 이 문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미 FTA 폐기시키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기호 4번 이강래에게 힘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용진 후보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제 출마의 변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서요, 박기태 국회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합니다. 입법기관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런 금권 매수 정치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것 자체가 국가의 망신이고 국민의 우환입니다. 박기태 의장이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의장직을 사퇴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의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총안동 쿠데타죠. 미얀마 군부는 총선 결과를 보고 쿠데타를 했지만 이번 한나라당의 당직자들이 저지른 일은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쿠데타를 시도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는 사병 한 명이 일을 저지르고 탈영만 해도요.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까지 줄줄이 옷을 벗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사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지 말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무려 133억이나 되는 국고 혈세를 국고 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당입니다. 국회의원이 166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당이 국가를 뒤흔드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사과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번 총선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민주통합당은 신장기업했습니다. 이 당이 새로운 당인 것을 보여주려면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진보적 가치를 잡는 목소리로 기호 5번 박용진을 지도부에 넣어주십시오. 박용진이 한나라당과 그리고 낡은 정치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민주통합당의 조자룡이 되겠습니다. 젊은 진보 박용진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시간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3번 이인영입니다. 제 고향 충청북도에서 인사드립니다. 자주 찾아뵙고 있지만 오늘은 민주통합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는 큰 마음을 먹고 찾아뵙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충청도는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가장 홀대받았습니다. 행정수도는 누더기가 되었고 또 과학도시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의 입김 속에서 오락가락했습니다. 참 나쁜 정권입니다. 게다가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국익을 팔아먹었습니다. 농업과 농민이 많은 충청북도에 더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충청북도의 당입니다. 1%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당이 아니라 99%의 중산층과 서민, 노동자, 농민 이익을 지키는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FTA를 반대하고 디도스 사이버 테러를 낱낱이 파헤치는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재벌개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민주통합당으로 가겠습니다. 론스타의 먹고 튀는 자본, 또 준비 안 된 농협의 신경분리를 추진하는 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일, 우리가 모두 막아낼 수 있어야 하고 또 막아내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시 젊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또 취업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유치되고 있고 첨단 과학 산업이 육성되고 또 유치되고 있습니다. 젊어지는 충청북도만큼 야당 대표도 젊게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통합당의 젊은 대표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새롭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분노하는 만큼 참여하고 또 열망하는 만큼 투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문성구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저 야권 통합과 지역 통합 그리고 남북 통합을 위해서 노력할 문성근입니다. 네,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에 가족들이 모여서 덕담도 나누고 또 희망을 나누어야 되는데 참 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보면서 정말 민주정부 10년이 조금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깊이 반성합니다. 그 반성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에서는 1%만이 아니라 99% 국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재벌개혁을 포함해서 경제민주화를 하고요. 노동이 존중받는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공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더불어 어울려 사는 세상, 더불어 성장하는 국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당 지도부 선출은 물론이고 4월에 국회의원 총선 때 후보를 시민 100% 참여 경선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 공약을 실천할 후보를 직접 뽑으실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에 입당하지 않아도 시민으로서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면
정당 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정당을 요즘 말로 깔때기를 대면요, 제가 설계하고 제안드렸습니다. 이게 성취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헌법 정신에 딱 맞는 정당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힘을 합쳐서 유쾌하게 이 나라를 좀 더 사람 사는 세상에 가깝게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제도는 민주화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제도를 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지도부 경선에 무려 77만 명 국민께서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주셨죠. 총선에서는 더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뽑아서 우리 뜻을 대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부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도민 여러분, 기호 9번 김부겸입니다. 저희들은 충북도민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가 패거리 때문에 흔들릴 때, 또 정치권이 자기들 밥거리 때문에 싸움만 할 때 늘 중심을 잡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번 총선에서 저희 민주당이 참 어려웠을 때 여러분께서는 홍재영, 이시종, 변재일, 오재세, 노영민, 김종률 의원까지 당선시키시고 나중에는 정봉구 의원까지 보내주심으로써 저희 민주당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마움 잊지 않고 저희들이 정치개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해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2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통합당의 대표 경선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민주화입니다. 어느 순간 이 사회는 부와 권력과 학벌이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재벌 등 경제적 강자들의 반칙, 특권, 횡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저희 당은 바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되짚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저 자신 오랫동안 정치권에 몸담아 오면서 가장 정말 제거해야 되겠다는 저희 꿈, 지역주의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저는 저를 삼선까지 시켜주신 경기도 군포시를 떠나 가장 저희 당에서 어렵다는 지역, 지난 30년간 단 한 사람의 당선자도 내지 못한 대구 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아성에서 도전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주의와 맞서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또 이걸 통해서 저희들의 진정성이 국민 여러분에게 전달된다고 믿기 때문에 나섰습니다. 저 김부겸에게 힘을 주시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 멋진 희망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하경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기호 2보 이하경입니다. 충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 정부 하에서 여러 가지 세종시 문제, 청주공항 전철 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삶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물가 불안, 집값 불안, 또 아이들 등록금 문제, 사교육 문제. 그것뿐입니까? 우리들이 미래에 은퇴해도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건지 전혀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고 또 정치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하경은 평생 정치와는 담을 쌓고 시민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20대 때 학생운동을 통해서 감옥에도 가봤고 또 밑바닥에서 노동자 생활도 해봤고 정말 없이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간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핍박한가, 얼마나 피폐해진가를 몸으로 느끼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시민운동 하다가 이제 새롭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를 한번 해봐라 하는 시대가 와서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기성 정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사람이 나와라 하면서 직접 거리에서 FTA 폐기를 하라, 물가 불안 잡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촛불을 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하경이 촛불 시민과 함께 이 기성 정치에 등을 돌린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비록 이제 새롭게 출발하지만 우리 국민들과 함께 꿈이 있는 정치,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는 정치, 남과 북이 평화로운 정치,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정치, 이런 생명과 평화의 정치를 이제 시민운동가 이하경이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새롭게 한국 정치에 도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영선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6번 박영선입니다. 이렇게 충절의 고장에서 인사드리게 되니까 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정말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은 이 한나라당 동봉은투 사건이 왜 이 시점에 터졌느냐라는 이 시점에까지 의문을 제기를 하곤 합니다. 혹시 선관위 디도스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이러한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MB 정권에 대한 신뢰가, 국민적 신뢰가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오늘 새벽 또 이상한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내 25개 선거구에서 부재자 투표에서 모두 이겼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놓고 혹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MB정부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정권 바꿔야 합니다. BBK 수사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이 MB정권은 정치검찰을 낳으면서 대부분의 수사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 디도스 수사도 비서 2명이 공모해서 저지른 범죄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제가 오늘 3번째 말씀드리는데 사실이라면 국회의장 당장 사퇴하셔야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렇습니다. 1% 특권층을 위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99% 서민과 중산층, 농촌을 위한 나라. 99% 서민과 중산층, 농촌을 위해서 기호 6번 박영선이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명숙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한명숙입니다. 청주에 오면 언제나 따뜻함을 느낍니다. 제가 청주 한시거든요. 저희 조상들이 대대로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마음의 고향 같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 하에서 가장 탄압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에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겨냈습니다. 저는 수많은 고난이 따랐지만 희망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제 진심을 믿어줬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충북도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도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물가 폭탄, 가계부채, 서민들이 한숨이 짙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없고 수도권만 있는 서울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첫째, 서민이 이기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재벌개혁, 청년 실업 문제 해결 한명숙이 해내겠습니다.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불평등한 한미 FTA 폐기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꼭 해결하겠습니다. 복지가 이기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1%의 부자 증세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재정 확대하겠습니다. 넷째로는 충북이 이기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제가 행복도시 계획안을 만든 사람입니다. 세종시를 불행도시에서 행복도시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박근혜 한나라당에 맞서서 승리할 유일한 사람, 기호 1번 한명숙이 통합을 이루어내고 원내 제1당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녕하십니까. 기호 8번 박지원이 인사 올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하고 있는 경선 전화를 받고 계실 겁니다. 꼭 8번 박지원에게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충청도에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곳 충북 출신의 홍재영, 오재세, 노영민, 변재일, 정범구, 이용희 의원과 이시종 지사님은 세종시
원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을 깨고 수정안을 올렸지만은 제가 부결시켰습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만 하더라도 형님이 가져가려고 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충청북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원내 가장 중요한 자리인 국회 부의장에 홍재영 의원님을 당선시켰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충청북도 현안인 첨단 의료복합단지, 청원 과학벨트,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형님이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이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오는 총선 승리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미지 정치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나서서 정권 교체를 해서 한미 FTA를 폐기하고 충청북도의 농어촌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론스타 먹튀 외환은행을 지켜내고 농협 신경분리도 막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9분 후보의 출마해변 잘 들어봤습니다. 모두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민주당과 또 노동, 또 시민사회가 한데 모인 한지붕 세 가족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됩니다. 어떻게 화합을 이루실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는 박용진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쇄신과 화합은 사실 서로 대립되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쇄신이 진행되면 당의 화합은 당연히 또 따라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쇄신의 핵심은 인적인 쇄신입니다. 한나라당이 지금 영남 지역 불출마, 다선 의원 불출마 등을 통해서 인적 쇄신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이 쇄신한다면 우리는 혁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천혁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의 가장 큰 기준은 이런 겁니다. 노동자의 표를 요구하면서 노동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노동자의 지지를 받고자 하면 노동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와 실천 계획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서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복지 의제를 당연히 앞장세워야 할 것입니다. 노동 존중 복지 국가를 이야기하려면 한미 FTA 폐기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고 또 젊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비례대표에 보내서 우리 당의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진보적 가치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공천혁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새롭게 통합한 그 정당인 만큼 과거의 인맥, 연고 이런 중심의 공천에서 탈피하겠습니다. 가치와 또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하겠습니다. 친민주, 친DJ, 친노 이런 범위를 넘어서 친노동, 친서민, 친농민 이런 공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경선으로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공천혁명은 국민들께서 완성해 주십시오. 정책 결정도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은 이번에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하신 분들이 전화로, ARS로, 모바일로 투표해서 직접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방에서 심장을 향해 민주통합당은 더 왕성한 혈액순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정당, 낮은 데에 있는 정당, 서민의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성근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 있었던 통합 과정에서는 주로 이제 정치 세력 간의 통합이었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다릅니다. 시민께 의사결정권을 드린 통합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천에서 혁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후보를 공천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시민 참여 경선을 100% 보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그동안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2년에 한 번 정도씩 해왔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책 전당대회를 1년에 2번 온오프를 겸해서 당 대회를 하면서 그 시민의 뜻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강 정책을 가지고 통합을 해낼 수 있는 것이고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정당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부겸 후보. 예, 구성원들 스스로가 경험한 어떤 역사적인 여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모두 절박한 공통의 목표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더 나아갈 수 없다. 99%의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거기에 우리는 봉사하고 복무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과제 때문에 모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을 정말로 저희들의 철학과 인생을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정당 운영 방식의 변화를 믿어주십시오. 저희들은 가치 혁신 이룰 겁니다. 저희들은 세대 혁신 이룰 겁니다. 공천혁명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저희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내겠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총선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도 투명해지면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믿어주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동지도 생기고 정말로 이명박 정권의 모든 이 난장판을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하경 후보입니다. 국민은 도로민주당, 도로열린우리당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혁명적인 공천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됩니다. 2040 세대 서민들이 민주당과 함께 민주통합당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공천혁명으로 민주통합당을 쇄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례와 전략 공천에서 2040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 또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 농민, 기타 다양한 사람들을 반드시 공천해야 됩니다. 또 정강 정책에 맞춰서 한미 FTA 등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공천해야 됩니다. 또 도덕성도 봐야 됩니다. 이래서 2040 노동농민 사회적 부문 약자들이 함께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통합당은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명령 앞에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촛불 세력이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새로 참여한 시민 세력에게 새로운 정치 위계를 다시 개방해야 됩니다. 이하경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당의 쇄신과 화합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공천혁명입니다. 저는 이미 국민공천예비선거제도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나올 사람들 모두가 함께 나와서 국민이 사전에 두 사람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공천권을 가지게 됩니다. 계파 정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알박기 정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선진 정치로 가는 저는 최첨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 간의 어떤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정당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있고 국민들의 의사와 당이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책당원을 모집해서 지금처럼 모바일 정책투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 당원에 가입하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민주통합당의 친구들을 모집해서 SNS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참여 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명숙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주통합당의 혁신의 핵심은 공천혁명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실세나 또는 계파 간의 나눠먹기식 공천이 있었는데 이거 끝장내야 됩니다. 가치 중심 그리고 정책 중심으로 또 시대에 맞는 사람을 공천해야 되겠습니다. 공천권을 완전히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결정할 때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갈등 조정을 통해서 통합의 리더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을 구성하는 민주당, 노동계, 또 시민사회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 저 한명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과 계파 간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빚을 진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사심 없이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지원 후보입니다. 우리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11명의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다양한 세력이 합쳐졌습니다. 세력 균형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는 능력 있는 대표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은 패가
산으로 올라가는 참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민주통합당이 될 것입니다. 제가 나서서 그러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젊은 세대를 과감하게 영입해야 됩니다. 386 세대들이 이제 486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 민주당은 젊은 피 수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과감하게 20, 40대 세대를 지역 및 비례로 공천을 해서 민주당이 젊어지고 과감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이강래 후보입니다. 지난 11.6 서울시장 선거 결과 이후에 확인된 바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2040 세대의 이 분노와 불안입니다. 지금 20대는 청년 실업과 대학 등록금 문제 때문에, 30대는 비정규직과 보육 문제 때문에, 40대는 집 문제, 교육 문제, 그리고 이제 장래에 대한 이 불안 때문에 분노에 쌓여 있고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40 세대를 우리 민주통합당이 끌어들이지 않고는 2040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받지 않고는 총선 대선 승리 불가능합니다.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당내의 시스템 전폭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 제시를 해서 정책 정당의 면모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바탕 위에 인적 쇄신해야 된다는 생각 같습니다. 네, 9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CJB 청주방송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정치 현안에 대한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론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나머지 8분에게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급적 1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분은 사전 추첨에 의해서 기호 3번 이인영 후보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박지원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시선 집중해서 서로 토론하다가 남은 문제가 있고 또 정정할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지원 후보께서는 젊고 역동적인 후보는 대선 경선에 나가라. 이번 그 지도부 경선은 총선을 위한 그 지도부 경선인 만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저도 그 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라서 오히려 젊은 대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이 경륜이라면 오히려 총선은 젊음이고 패기이고 도전일 수 있다. 또 대선이 중도라면 총선은 오히려 진보적일 수 있다. 또 대선이 안정이라면 총선은 더 많은 변화와 박진감이 필요로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한편에서 박지원 후보님께서는 후보님이 잘 싸우신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잘 싸워낼 적임자로서 대표로서는 내가 적합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정도 싸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난해 있었던 4.27 재보궐선거, 8.24 주민투표, 11.6 서울시장 선거, 이 과정에서 제가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또 야전사령관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건 실무자로서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한 일이 실무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전 결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박지원 후보님의 그 경륜, 전투력, 이것을 그 증명하기 위한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이런 말씀이셨던 건지 아니면은 실수하신 건지 이 자리에서 좀 해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무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이인영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후보자가 1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무적 일을 한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한 얘기였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고 역동적이고 이러한 거 필요합니다.
거기에다 경륜과 경험, 투쟁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인영 후보가 과거에 그렇게 역동적으로 투쟁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과연 지난 4년간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저는 박지원 후보께서 원내대표로 계실 때 청문회라든가 여당과의 싸움에서 훌륭한 전투력을 보인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면한 총선 대선 2012년의 싸움은 개별 전투의 승리를 넘어서 역사를 바꾸는 그런 그 대회전이고 대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87년 6월 항쟁 때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 한복판에서 주역이었었습니다.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저도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경험 또 더 많은 능력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젊은 사람들의 도전에 대해서 정중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도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러한 도전이 있을 때 우리 민주통합당이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인영 후보의 투쟁과 그러한 실력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인영 후보가 386 세대에서 이제 486 세대가 됐으니까 도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후배를 기르는데도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은 저도 저의 동료뿐만 아니라 저의 후배들을 더 많이 이 민주통합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민주통합당이 명실상부하게 젊고 역동적인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네. 충북 바로 옆에 상주가 그 고향이신 우리 김부겸 선배님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을 넘어서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하셨는데요. 더 구체적인 또 더 실효적인 방안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대구에서 오랫동안 고생해온 그 우리 동지들께서 상당한 정도 많은 걸 준비를 해두었더라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몇 가지를 골라서 대구 시민들에게 아주 진정을 가지고 호소를 하면 돌파구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성근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이인영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야권 통합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재작년 8월에 저는 이 그 광범위한 무당파층, 특히 젊은 세대까지 같이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당 구조에 그 인터넷과 SNS를 탑재해서 자유롭게 소통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안서를 꾸미고 있는 중에 사실은 김근태 선배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을 해주셔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지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인영 후보는 김근태 선배님과 오래 같이 활동을 했고 또 김근태 선배 자신이 그 민주 대연합론을 늘 주장을 하고 계셨죠. 늘 같이 활동을 해 오셨는데 안타깝게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이인영 후보께서는 김근태 선배가 우리 민주통합당 그리고 민주진보 세력에게 남긴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태 의장이 지난 1년간 주력하고 또 고민하셨던 일은 민주와 진보의 대통합이었습니다. 민주화 대통합을 통해서 2012년에 있는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해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여러 번 피력하셨습니다. 몸이 아프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민주 대통합을 위해 나서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 몸이 더 아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수많은 후배들을 불러서 민주와 진보가 대통합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서 2012년 대한민국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 이런 점을 참 많이 말씀하셨고 애써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남은 저희들이 민주 진보의 대통합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2012년에 시간을 점령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이런 큰 길로 함께 가야 한다.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하경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시민사회 활동하다가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결단을 해주신 것을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 시민사회 쪽에서는 정당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습니다. 특히 20, 30대 경우는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일단 청년 비례 4명을 슈퍼스타 K 방식으로 해서 그 국회에 공천을 하는 것을 지금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경우에도 젊은 세대를 대폭 공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총선에서도 40세 미만 경우에 가산점을 줘서라도 그 공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이하경 후보께서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의 정당 불신이 뭐 아주 역연하죠. 그리고 특히나 젊은 세대는 우리 민주통합당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수는 적지만 통합진보당에 가 있는 시민사회 실무자들도 많고요. 그런데 민주통합당이 어떻게든 풀뿌리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들의 요구, 촛불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요구를 가지고 정당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정당을 젊게 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구에 내려가서 풀뿌리 시민정당, 생활정당이 될까 고민인데요. 제가 이번 그 경선 과정에서 지역 지구당들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그쪽에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님들 외에 몇 분 당직자와 지지자 외에는 일반 생활하는 시민들, 주부들, 청년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제는 그 청년 젊은 세대에게 어떤 의도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고 그 우선 연수원이랄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NGO형으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시민사회와 접촉면을 늘리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공천에서 특별하게 배려하는 과감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한명수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정당 구조에 오늘 탑재하는 것을 합의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앙당 구조가 사무총장 체제의 오프 정당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SNS 사업본부를 결합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지요? 네.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아유, 예. 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준비가 미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 경선이 끝나면 함께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네. 구조를 만들어서 네, 우리가 예.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부겸 후보 질문해 주시죠. 박용진 후보께서는 어떤 진보 정당을 오래 해오셨습니다. 진보 정당은 명확하게 집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진보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또 그것이 어떤 중요성이 있나를 쭉 주장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공천 기준 같은 이야기를 하실 때 보면 몇몇 당에서 정한 몇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공천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정당의 폭이 좁아질 수 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정당에 처음 들어올 때는 기존 질서에 대해서 일단 부정하는 어떤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찌 보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도의 문제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거든요. 지금 박용진 후보께서 보시기에 어떤 제도, 선거제도든 정당제도든 무엇을 고치면 최소한도 이런 문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그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진보 정치 세력들은 사실은 이제 소수파 전략이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얘기하고 그걸 좀 도드라지게 만들어서 그 사회에 이제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아까 그 공천 기준을 좀 세게 분명하게 하자라고 했던 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한테 바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 단순히 반대하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반사이익으로 집권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우리의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실은 지금의 그 소선거구제도 있죠. 1인이, 그러니까 1등만 독식하는 이런 구조를 좀 넘어서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도 그리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오늘 이하경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질문입니다만은
결국 이하경 후보께서 그동안 경험하신 시민사회 운동 쪽은 보면 문제 제기자로서는 참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해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제도 정치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도 자제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제도 정치권에 오신 지 이제 한 달쯤 되셨잖아요. 그 가장 느끼는 무엇을 고치지 않으면 여기선 사람이 못 살겠다. 이래서는 정치를 못 하겠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우선 하고 싶은 말 할 거고요. 행동하고 싶은 거 할 겁니다. 저는 기성 정치와 시민운동이 이제 서로 하나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직접 행동하면서도 관찰할 것은 분명하게 관찰하고 또 타협해서 함께 갈 것은 확실하게 타협하고 그래서 원칙과 타협 이것이 적절하게 조화되는 운동이 돼야 되고 운동과 정치의 상생에 새로운 한국 정치, 시민 정치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박용진 후보한테 드린 질문하고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떤 게 시스템이 제도를 뭐를 고쳐야 그래도 이런 고민들 적어도 여기 오면 전부 순치될 수밖에 없는 이 정치인의 비극 같은 거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 중심의 정당을 대중정당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원내 국회의원을 충실히 반영하는 그런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참 다 해봤던 실험인데 알겠습니다. 네. 청년층에서 정당에 요구해오면 요구가 이렇게 끌어오르면 정당에서 수용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동안 정당 부심이 워낙에 깊어서 그 스스로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에서 먼저 이런 제도를 제시하면서 이 제도 속에서 이제 청년층의 참여가 끌어오르게 이렇게 제도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초반부터 어떻게 슈퍼스타 K 방식이 가장 이렇게 잘 알려진 방식이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참여자들이 스스로 그 방법을 보강해 나가도록 지금 이렇게 좀 열린 구조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이것을 통해서 청년의 참여가 확대되면 앞으로 각급 선거에서도 물론이고 당 구조 안에서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명숙 후보님, 저 연초부터 한국 여성계 지도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당내 강령을 만들면서 여성들에 대한 정치 지도자를 어떻게 육성할 건가. 근데 한나라당보다 못하지 않냐. 너희들 개혁한다고 뭐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5% 가산점, 배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남성 정치인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너희들 말만 앞세우지 말라. 여성들이 경쟁력 없이 후보로 내보냈다가 다 떨어지고 돌아오면 책임질 수 있냐. 이런 그 두 점에서 어떻게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는지. 네. 여성운동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여성 정치 세력화입니다. 그래서 여성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애써왔는데 많은 점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50% 여성 몫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건 공천입니다.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는 통합진보당과 한나라당은 30% 할당 공천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통합당의 당헌에는 이것이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부분을 반드시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2년도에는 15%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남성 의원들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나갔을 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 생각에는 초선 의원에게 후보로 나갈 때는 20%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당에는 없는 것을 민주통합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은 강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제도도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과제다.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영 후보님 요즘 세대 교체 굉장히 이인영 후보님 화두시잖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그 비례대표를 많이 주는 것이 상책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육성 프로그램을 가져서 충분히 밑바닥에서 정치경험을 쌓은 뒤에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도 있고, 나이만 젊어가지고 되는 거냐, 단순히 나이 차이로 세대를 이야기해도 되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나이만 젊다고 우리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에 올해 1월 1일을 앞두고 교황께서 교서를 발표하시는데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그들을 믿고 맡기면 우리 젊은이들이 아웃사이더나 루저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디자이너,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길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과감하게 열어주면 더 많은 창의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선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이곳 충북에 왔으니까 예전처럼 충북이 고향이신 이인영 후보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합 과정에서 참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하면서 저에게 한번 이런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그 정당 가입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당연히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노동 문제가 이제는 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고 또 이 노동 문제가 정치로 들어와서 정당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다.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이 노동 문제를 제도권화하는 데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모바일 투표에 적극적으로 이제 임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그냥 당원으로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제도권화해서 입법화하는데도 저는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계의 어떤 헌법 기관으로의 진입, 제도권화와 관련해서 저는 계층별, 직능별 비례대표제를 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인영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비례대표의 그 한정된 숫자에 계층별, 직능별 비례대표성을 다 채우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지역구를 증설하는 문제는 좀 보류하더라도 우리가 비례대표를 대평 늘려서 보다 많은 계층과 직능적 대표성을 가지고 국회에 참여하는 이런 제도적 개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더 근본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노총이 이번 통합의 과정에 참여한 것은 우리 국가의 정당 백년지 대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책연대나 몇몇 인사의 영입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를 할 때가 되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노동의 문제는 이제 노동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이 60%에 달하고 1,700만 명 임금 노동자 중에서 900만 명에 달하는 이런 비정규직이 있는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건 노동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해고의 문제가 단순히 특정한 사업장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전반의 문제로 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힘을 민주통합당은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민주통합당 내부에 굉장히 중요한 활약이 장착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해관계를 넘는 새로운 노동운동 또 새로운 정당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민주통합당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도 이 한국노총의 앞으로의 정당 가입과 그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또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는 김부겸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예. 이 경제민주화는 제가 기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저의 기본 소신입니다. 저는 이 경제민주화가 1%의 재벌과 특권층을 타파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두부도 재벌, 콩나물도 재벌 이런 시대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민주화에서 가장 시급한 법을 하나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를 도입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그 점에서 참 일관되게 이 재벌의 독점과 반칙을 경고해 오시고 싸우신 우리 박영선 후보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생각도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재벌들이 이 출자 총액 제한 제도 때문에 도저히 일자리를 창출 못한다고 그래서 거의 땡깡을 부리듯이 했습니다. 당시 진யம் 부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거의 호소하듯이 한 기억이 나고,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참 그들의 선의를 믿고 너무 쉽게 그걸 풀어줬습니다. 그 덕분에 이들이 순환출자라는 형태로 해서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계속 계열사를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새 지도부가 탄생하고 4월에 저희들이 다수당이 되면 출자 총액 제한 제도하고 공정거래법을 전부 철저히 손을 보아서 바로 이들의 횡포, 이거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힘이 감사합니다. 납니다. 네. 다음 한명숙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저도 박영선 의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충북에 왔으니까 이인영 후보에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민주통합당으로 출범을 해서 통합된 사람들이 대표 경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통합이라는 것은 언제나 너무 지난하고 너무 힘듭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에서 손학규 후보와 더불어 이인영 후보가, 손학규 대표와 더불어 이인영 후보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었고 난관도 많았지만 일관된 소신을 가지고 꾸준하게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인영 후보에게 우리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준 그 기여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인영 후보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젊은 정당, 젊은 대표 주장하시고 세대 교체해야 된다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 이인영 대표가 주장하는 것에 120%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런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대 교체로는 2030 세대의 절망으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30을 어떻게 끌어안고 그 사람들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SS 시대를 맞아서 저희들의 정치 시스템도 이제는 젊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굳건하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젊은 정당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보다 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요. 네. 또 다른 한 손에는 투표용지를 들고 세상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중에 80%가 2040 세대라고 합니다. 800만 명의 트위터리언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나라당처럼 우리가 돈봉투로 당대표를 사고 파는 이런 정치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밥 먹고 술 먹는 정치, 이것으로 다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터넷과 SNS 정당, 이것을 민주통합당이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민주통합당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들이 장착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국의 노동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패배했을 때 제일 먼저 주목한 것이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로 새로운 노동당으로 거듭나고 있는 거죠. 에드 밀리번트라는 41세의 젊은 당수를 내세워서 새로운 세대들을 영국의 노동당의 새로운 지지층으로 확장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죠. 그것이 변화의 신호탄이 되어서 정당 지지율이 10%가 올랐고 차기에 영국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여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듣고 싶었던 것은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또 토론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하경 대표께 이제 시민운동을 하시다가 결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결합해서 경선을 하는 동안에 80만 명의 선거인단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시민혁명, 말하자면 선거혁명을
연거나 다름없는 굉장히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80만을 우리가 어떻게 통합민주당에서 이분들과 함께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화하고 할 수 있을지,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관건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도 하시고 또 풀뿌리 주민운동도 하시고 생명평화운동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은 이 80만이 대한민국 정치혁명을 하고 있다. 촛불과 우리 이인영 대표는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 그 내용을 잘 받아 안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는 삶의 불안,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또 남북 평화 문제, 또 한미 FTA 문제, 이런 것 우리가 확실하게 해결해 주면 그분들 우리 지지할 겁니다. 우리가 새로 꾸며줬는데 그거 못하면 다 떠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독과 약을 동시에 먹고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시간이 좀 짧았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지원 후보입니다. 예, 우리 한명숙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돈봉투 사건, 형님 비리, 형님 예산 전부 독점해가고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이 계속되고, 사실 우리 민주통합당을 위해서 가장 선거운동을 잘해주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의 특별한 대통령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한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안철수 교수가 어쩌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명숙 후보께서는 한때는 대통령 후보도 나오셨고 또 서울시장 후보도 나오셨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에 나오실 것처럼 다 준비를 하고 또 추석 전에 발표를 하려다가 추석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우리는 좋은 기회를 실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민주당 후보를 내지 못하고 어떻게 됐든 야권 단일 후보인 박원순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승리는 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우리 민주당원들이 또 국민들 속에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한명숙 후보께서는 어떻게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탄생시켜야 좋은가 하는 보관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난번 서울시장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후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한명숙 당신이 나가면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외통수에 걸렸었습니다. 굉장히 압력이 컸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의 부담을 안고 이런 당의 중차대한 일을 제가 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 가운데 고민하다가 며칠 늦은 것입니다. 저는 그 2, 3일 일의 간격 때문에 우리가 실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죠. 어쨌든 대선 후보의 문제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뭐 누구를 세워서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번에 저는 민주통합당으로 통합돼서 총선 승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총선 승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여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총선 승리가 대선 후보를 만드는 하나의 기틀이 될 수 있고,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총선 승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의 대선 후보 또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대선 후보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총선 승리에 매진을 하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강대 후보에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어젯밤에 이 한미 FTA 폐기에 대해서 인터넷 방송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88만 원 청년 세대 방황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당당합니다. SNS를 통해서 스스로 지식의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민주당이 통합하면서 한국 노총이 함께 했는데 앞으로 가장 바람직한 청년 실업을 해결할 문제와 노동 정책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시간이 지금 이제 한 40초 남았는데 청년 실업이 정말 심각합니다. 요즘 20대 보면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6, 7년 다니고 불필요한 대학원을 다니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중소기업 정책 중심으로 경제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중소기업을 통해서 많은 양질의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도 또 많은 좋은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국노총 함께한 것을 계기로 우리 당의 이제 운영 방법이나 그다음에 이게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시간이 좀 짧았는데요. 이광래 후보 이번에 차례니까 답변해 주셔도 되고 다른 질문 해주셔도 됩니다. 예, 제가 한국노총과 지금 함께 이제 결합을 해서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앞으로 정당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이 이번 통합 과정에 이제 한 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당의 당 운영 방법이나 또 그다음에 이제 당의 실제 의사결정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노동 중심의 그런 국정 운영 또 노동 중심의 그리고 이제 당의 기본 방침 결정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차차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현장에서 직면할 때 그때마다 이 문제 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례가 주어지면 문성근 후보님께 꼭 이것만은 좀 한번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아무튼 통합 과정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여기까지 오는데 큰 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이번 통합의 제일 큰 한계는 선거 과정에서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그동안 통합 노력을 전개해 왔는데 이번에 통합만으로는 1대1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미완의 통합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 정당과의 이 통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큰 과제로 남아 있는데 상대방에서는 뭐 자기네들은 정책연대, 선거연대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문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회법을 개정하겠다. 또 그다음에 이제 정당법을 개정해서라도 뭔가 정책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한나라당 현실적으로 허락지 않습니다.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한테 유리한 것은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한나라당한테 불리한 거기 할 텐데 과연 우리 후보님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선거 전에 그런 선거법이나 이 정당법이나 국회법 개정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사실 1월 15일 날 전당대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선거 준비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선거는 준비를 누가 제대로 많이 하느냐. 선거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가져야 선거 싸움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국면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적은 통합 주장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선거연대 해야 된다. 선거연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게 훨씬 더 타당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정당법이나 국회법을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냥 진보 정당들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공동 공약으로 내걸기로 하면 대통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월 15일 지도부가 구성되면 31일까지 그 안에 선거법 개정을 공동 공약으로 해서 정당 연합을 제안해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빠르게 선거연대 논의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당 연합 제안 절차 생략하고 바로 이 연대 준비로 가고 선거 준비 가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하경 또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우리 이하경 후보님
시민사회 활동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9사람의 후보가 있습니다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사회 대표성은 우리 이하경 후보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하는데 그동안 아까 우리 공동 토론 과정에서 당의 혁신과 쇄신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이 민주당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세력, 노동 세력이 함께 할 텐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뤄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로 통합해낼 것이냐라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시민사회 세력들은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강한 불신이 통합을 만들게 하는 그런 한 요인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지금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바로 열린우리당과 개혁당이 통합을 해서 한번 실패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바로 시민사회 세력과 바로 이 과거의 정당 세력이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 갖는지 그 부분에 관한 견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 운동 세력은 가치 중심 세력입니다. 누구의 개인의 계보랄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정당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생태사회 또는 상생사회 또 평화사회 이런 것만 받아들이면 아마 자연스럽게 오지 말라고 해도 스펀지가 빨아들여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화합 될 겁니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박용진 후보 질문 주시죠. 예, 한명수 후보님께 FTA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명수 후보님께서는 지난 유세와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한미 FTA 폐기에 대한 입장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미 FTA 폐기의 입장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이것이 절차적으로 날치기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혹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협상보다 자동차 관세 부분에서 조금 더 후퇴했기 때문에 이것은 굴욕 협상이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한미 FTA가 다양한 독소 조항으로 인해서 사실상 아주 일반적인 무역 협상, 국가 간의 무역 협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책 주권, 사법 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이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가는 데 상당한 걸림돌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때는 조금은 임시방편적인 인식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수 후보님께서는 이것이 지금의 한미 FTA 폐기에 대한 것이 이런 절차와 몇 가지 협상이 있어서 부실함 때문인 거냐 아니면 한미 FTA가 갖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 비전과 서로 충돌하기 때문인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FTA는 한미 FTA는 폐기돼야 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FTA 자체를 원천적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원천적 반대가 있고 지금 한미 FTA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불평등한 실패한 협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는 제한적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입장인가 하면 지금 세계 금융 질서가 바뀌고 있고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FTA가 앞으로 우리의 외교 통상 정책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깊이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FTA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30여 개의 FTA 한 EU하고도 하고 한 아시안하고도 하고 칠레하고도 하고 여러 나라랑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나라들과의 FTA를 폐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통상 전략, 외교 통상 전략을 180도 수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 모델을 이렇게
내수 활성화로 전환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국정을 운영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토론하고 가장 이 시점에서 현실과 원칙을 잘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예. 저는 좀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통상국가 중심으로만 우리를 자꾸 사고하게 되면 FTA라든지 자유무역을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회 전체 시스템을 역동적 복지국가 형태로 바꿔간다고 한다면 우리 내부에서도 경제의 원동력들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식의 좀 전환들을 우리가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성근 후보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청년유니원이라고 혹시 아시죠? 네. 이제 청년들의 어떤 노동조합 형태를 좀 지향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청년 실업과 우리 청년들의 노동 문제 등과 관련해서 민주통합당한테 이제 바라는 게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우리 민주통합당이 청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한두 가지만. 네, 그야말로 당이 뭐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청년 비례의 경우도 지금 청년 유니온 경우에 합류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안에 들어와서 제도 자체를 같이 토론해서 가장 좋게 만들어가면서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들어와서 얘기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답변을 충분히 못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CJB 청주방송이 마련한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토론회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 충북의 오송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첨단의료 복합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구 신서 지역하고 같이 됐는데요. 사실 정부의 지원이 소위 아까 말씀 많이 하셨던 형님 예산에 밀려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하셨지만은 충북 지역에서 민주통합당 의원이 6분입니다. 8석 가운데 6석으로서 사실상 충북의 여당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주통합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원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충북 홀대론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 먼저 문성근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첨단 의료 복합단지에 대해서 지난 2009년 4월이었죠. 여러 곳은 나눌 수 있다라고 결정할 때부터 이미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어찌됐든 지난 11월에 착공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실 국민의 명령 야권 통합운동도 그렇고 이 대표 경선을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똑같은 문제를 호소를 듣게 됩니다.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지역마다 문제점을 호소하죠. 이게 물론 의료복합단지 부분에 대해서 이를 망가뜨린 MB 정부의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방 분권에 대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부분들 모두 노무현 정부 한 거는 무조건 뒤집겠다라는 이 근본적인 상태에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 이거를 확고히 잡는 부분, 이게 가장 핵심적인 접근이다 생각합니다. 네, 김부겸 후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문성근 후보 같은 생각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운영의 철학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임시 방편적으로 떼온 겁니다. 충북 홀대로뿐 아니라 저희들이 지나간 모든 지역에서 다 지역 홀대로입니다. 바로 수도권 중심의 이 비대해진 경제가 기득권을 조금 더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역에 내려갈 게 없는 겁니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구를 가야 돼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더 엉망입니다. 아직 기공식은커녕 아직 아무데도 의향서를 낸 업체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근본적으로 지역 경제 자체가 지금 현재 정말로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번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이 분명한 그런 어떤 정당에게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바이오 등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이 충북 지역에 거기에 맞는 지원 방향이나 산업 정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이 해내겠습니다. 네, 이하경 후보입니다.
네, 이 정부는 MB 정부는 지역에 대한 전혀 그 대안이 없습니다. 오로지 특정 지역, 특정 세력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고요. 지난번 참여정부 때 지방균형 발전 정책, 지역 발전 정책을 썼습니다. 저는 다시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국가 정책을 우리 민주통합당이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참여정부보다 더 한 단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이렇게 또는 국가기관을 내려보내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외부 자본을 도입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언제 다 전국을 발전시켰습니까? 어제 강원도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각각의 지역이 가진 고유한 지역 자원, 문화, 역사 이런 것을 토대로 한 지역 주민의 이익이 직접 생산되고 직접 분배되는 그런 내발적 발전, 새로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민주통합당이 세워서 충북의 새로운 미래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영선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당초 한 곳으로 선정을 하겠던 정부 방침이 이제 분산 배치로 바뀌면서 이 국비 배분과 민간 자본 유치를 둘러싸고 오송과 대구가 2라운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MB 정권이 충청도민들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해주는 척하다가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국가 운영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송 첨단 의료 복합단지는 이 수도권 대덕 특구하고 아주 가깝고 특히 이 오송의 생명과학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키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지역 주민들이 국립암센터 오송 분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과학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립암센터의 오송 분원 설치도 매우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명수 후보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는 지방을 버렸습니다. 충청북도도 버렸습니다. 제가 총리할 때 세종시를 탄생시켰고 행복도시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변질되고 축소됐습니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형님을 등에 업고 충북 도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완전히 정치적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지방 균형 발전 반드시 확고하게 실현해내겠습니다. 불행 도시로 전락한 세종시를 행복 도시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특히 첨단 의료 복합단지의 바이오 기업들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가 충북 도민과 함께 손을 잡고 지방이 이기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후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종시의 충청북도는 땅을 많이 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 보상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충북을 소외시키는 것은 참으로 분노의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 첨단 의료 복합단지만 하더라도 오송에 있는 것을 형님이 대구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국립암센터도 심지어 대구로 가져가겠다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구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는 예산을 주고 또 충북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진입도로 지원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왜 이러느냐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 분권화 정책 철학의 빈곤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통해서 통합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켜서 이러한 충북도의 현안을 개선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네, 이강래 후보 순서입니다. 앞에서 다른 후보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 가건 다 홀대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충북은 비교적 홀대를 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6분 충북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대응하고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보니까 가장 충북 의원들이 응집력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홍재영 국회 부의장님을 정점으로 6분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지역 문제 나오면 정말 열심히 대응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지역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싸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홀대받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지금 충북이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충주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 또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네. 바이오밸리 추진 등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박용진 후보입니다. 예, 앞서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지역을 같이 돌아다니다 보면 전부 다 그 지역 홀대론, 우리 너무 홀대받고 있고 우리 다 소외받고 있다고 다 그러세요. 그리고 도지사님, 우리 민주통합당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 나타나시면 다음에 우리한테 뭐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하나죠.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이 사실은 재정 자립에 있어요. 지금 모든 얘기는요,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뭘 좀 줄 거냐, 무슨 산업단지를 줄 거냐, 재정을 얼마나 더 쌈짓돈을 보내줄 거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되는데 아예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대한민국처럼 지방자치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재정에 대한 권한을 중앙이 거의 다 움켜쥐고 있는 그런 나라도 드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이 쥐고 있는 세수와 관련해서 지역으로 과감하게 나눠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를 통해서 지방에 내려보낸 돈들이 줄었다고 하는 점도 확인해 보셨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영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첨단 의료 복합단지의 충청권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 공약이었습니다. 장사꾼처럼 또 뒤집어 버린 거죠.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충청권에 있고요. 또 바이오밸리 이런 생명과학단지가 오송에 있습니다. 대덕과 유성에는 우리나라 과학자의 10%가 살고 있습니다. 적지는 충청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형님의 입김이 작용해서 대구로 쪼개줬습니다. 그나마 충청권에서 어느 정도 지켜진 것은 다행이지만 대구는 더 부실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선심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은 국가의 발전 전략입니다.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이 정권을 바꿔서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발전의 큰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또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후보가 9분이나 되고 또 시간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후보 면면을 알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그 마무리 발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 여러분들 앞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았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주저앉을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 저는 오로지 경제민주화라는 가치, 지역주의 청산이라는 가치를 들고 충북 도민 여러분 앞에 제 자신을 맡깁니다. 저희들이 이 물길을 터겠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회와 정의를 달라고 요구하는 저 젊은이들에게 답해야 되는 우리 세대의 책무입니다. 지역주의, 정말 얼마나 지긋지긋한 암적 덩어리인지를 여러분들은 정치 외에서 곳곳에서 만나고 계십니다. 저희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몸부림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몸 던지겠습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께서 저 김부겸에게 정말 날개를 달아주시고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김부겸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하경 후보입니다. 네, 2012년은 대한민국이 미래의 사회, 밝은 사회로 가느냐 아니면 절망의 사회로 가느냐 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또 시민들, 젊은이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외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좀 우리도 일자리 좀 갖게 해주세요. 우리 좀 미래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좀 살림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그 답변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민운동을 해온 이하경이 밑바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온 그 마음과 세상에 대한 경험으로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미래 우리나라를 희망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정치 혁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촛불을 든 심정으로 이제는 시민 경선단에 참여하셨고 새로운 지도부를 뽑아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미래를
시민운동가 이하경과 함께 갑시다. 승리합시다. 네, 박영선 후보 순서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이미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변화, 민주통합당의 희망을 위해서 기호 6번 박영선을 뽑았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6년도에 경제민주화의 근간이 되는 금산분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융의 공공성 그리고 재벌 특혜를 줄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2007년 6월에는 BBK 문제를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전면화했고 진실을 밝히려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론스타 문제는 2003년부터 9년 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외쳐왔던 부분입니다. 농협 신경분리, 이 법은 뭔가 꼼수가 수고뭐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반대해왔던 것입니다. 공기업 민영화, 이 정부 잘 나가는 공기업들 대부분 팔아먹으려고 했지만 2008년도에 공기업 특위를 하면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기호 6번 박영선,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네, 한명숙 후보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무려 80만이나 되는 선거인단이 이 선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선거혁명이고 시민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아주 절박해졌습니다. 정권을 바꿔서 좋은 세상 만들어달라는 외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요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공천을 해서 여러분이 누굴 찍을지 걱정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사심 없이 비운 사람만이 공정하고 확실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박근혜 한나라당에 맞서 승리할 유일한 사람, 그리고 화합과 통합과 안정감을 가지면서도 강인함을 가진 기호 1번 한명숙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후보 말씀해 주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충청도민의 수건인 세종시를 지켰고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지켜드렸습니다. 저는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충북도민의 충북도의 현안을 지키는데 또 세우는데 이 박지원이가 앞장서리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충북도민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한미 FTA를 폐기하고 농협 신경분리 등 금융질서를 바로잡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준비되고 검증된 박지원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충북도민 여러분과 함께 충북도의 현안을 위해서 과거에도 지켰던 이 박지원을 지원해 주시다면 앞으로 꼭 지켜내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기호 8번 박지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강래 후보입니다. 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이 실망과 좌절과 분노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4.11 총선과 금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 선거에 꼭 승리해서 충북 도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선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에 선출될 지도부는 4월 총선, 12월 대통령 선거를 지휘할 선거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선거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선거 전략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고 큰 선거를 치러본 경험, 큰 선거 이겨본 경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DJP 연합을 최초로 기획하고 실행해서 정권 교체를 시킨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4번 정권 교체의 4번 타자 이강래가 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용진 후보입니다. 예,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오늘부터 모바일 투표 시작됐습니다. 트위터로 멘션 날려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투표했다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경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신청해 주시고 캠프라는 것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힘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요구하면서도요,
삶은 달라지지 않고 정권만 바뀔까 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그냥 민주통합당 정도가 아니라 민주진보통합당으로 노동존중의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용진을 지도부에 꼭 넣어주십시오. 박용진에게 보내는 우리 여러분들의 한 표는 진보정치 세력에게 보내는 연대와 통합의 메시지가 됩니다. 박용진에게 보내는 한 표는 20, 30대 젊은 세대에게 보내는 우정과 신뢰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동존중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정권교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네, 이인영 후보 순서입니다. 국민은 충북도민은 근본적인 정치 변화와 혁신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인물, 새로운 문화로 정당을 바꾸고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이전의 야당과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과거의 낡은 가치, 구태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제가 변화의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세대를 두루 아우르는 튼튼한 허리가 되어서 명실상부한 수권정당,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심장이 되겠습니다. 역동적 젊은 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2012년을 점령할 젊은 사령관이 되겠습니다. 분노하는 만큼 참여하시고 또 열망하시는 만큼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노동 존중에 또 정의로운 시장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국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기호 3번 이인영과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성근 후보. 네, 야권 통합 그리고 지역 통합, 남북 통합을 이룰 문성근입니다. 네, 저도 시민으로서 정치인들이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변하지 않을 거면서 그놈이 그놈인데 또 나와서 거짓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정치권이, 정당권이 국민과 따로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자기들끼리 해먹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공천권을 완벽히 시민께 드렸습니다. 이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당을 제가 설계해서 제안드렸고 1년 반 동안 거리를 헤매면서 주장해서 결국 성공시켰습니다. 이 고민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정당 안에 가서 제가 안착시키겠습니다. 공천혁명을 이루어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1%만이 아니라 99% 국민을 위한 더불어 어울려 사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기호 7번 문성근입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후보자가 감동 정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후보자들께서 약속하신 내용 또 비전들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채찍질하는 것 바로 우리 유권자들의 몫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CJB가 단독으로 마련한 토론회에 나오신 9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5일 치러지는 민주통합당 대표후보 경선에서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새벽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